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브라보 실버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죠. 요즘 현업에서 은퇴한 뒤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 산업 현장에서 은퇴한 뒤 대학 교수로 인생 2막에 성공한 울산대학교 신승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대학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현재 학생들에게는 어떤 분야를 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안전공학과 대기오염방지공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CEO 출신답게 실무형 교수로서 인기가 높으신데요. 현장과 실무 위주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대학이 사람을 육성한다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육성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기업에 가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만큼 이 대학의 교육이 현실과 좀 격리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쉽게 적응하고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대학교 졸업생들은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학문인 화학공학부 학생들에게 화공 안전 과목이 왜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화학공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화학공업은 선진공업국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공업 분야이고, 또 이 화학공업 자체는 모든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산업인 동시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 연관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화학공업이 육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대국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예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화학강국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공업의 강세는 모든 경제의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도 이만큼 중요한 화학공업이 상당히 소재나 제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위험하다, 폭발 화재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중요한 화학공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공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전공학이라는 분야는 모든 학문 분야에 다 필요하겠지만은 특히 화학공업에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필히 이 안전공학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과거 산업 현장에 근무하실 당시에 10년 넘게 무죄의 달성을 기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73년도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된 무렵인 73년 3월에 제가 울산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를 한 회사는 지금의 한화 석유화학입니다만은 당시 한양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마침 그때 이 한양화학의 대주주인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소위 안전 분야에서는 세계적 초인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화학공업에서도 세븐스타에 들어가는 소위 7대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입니다만은, 특히 이 다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는 안전에 대한 상당한 이 기술 축적을 하고 있던 회사였었고, 당연히 이 한양화학도 안전이 중요시되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처음으로 보직받은 게 세이프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날 그 모든 분야에서 제가 안전을 담당하고 또 안전에 대한 일선 책임자로서도 일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에 돌아와서도 그 안전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된 일이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이 다우의 한양화학에서 안전을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도 없었고 내가 어디서 보고 본받을 사항도 없었고 오직 다우의 스펙에 의해서 다우의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을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한양화학은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었고 표본이었고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화학은 당시에 우리나라 각급 회사와 정부 각 기구에다가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배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이 다우가 가지고 있는 한양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무죄 5년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인근 석유화학단지의 삼성 석유화학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그 공장의 건설에 참여했고 거기에 입사해서 안전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7년간 세계 초유의 안전기록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초유의 안전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7년간 사람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퍼펙트하게 안전조업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 그것도 특히 10만 톤 공장에서 66만 톤으로 전설과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 그 화학 공장에서 7년간 무죄의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은 거의 지금 회고하더라도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난 80년대 후반에는 그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그 20년 가까이 몸담으셨던 기업체를 떠나게 된 그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형 폭발 화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울 아현동에 있는 가스기지가 폭발을 했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사회적 대형 안전 사고들이 집중해서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무렵에 노동부는 저에게 제안을 하기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공익을 위해서 기업을 떠나 우리 공공기관에 올 수 없겠느냐 하는 정중한 제의를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 나름대로 보람도 생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산업안전공단에 근무할 당시 안전 관련 법규를 대거 정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당시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법규는 일본의 법을 그대로 옮겨와서 부분적으로 그냥 직역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었고 당시 일본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은 안전의 부분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자체가 없었고 근로기준법 속에 한 50여 개 항에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실태에서 우리나라는 재해율이 선진공업국들에 비해서 크게는 한 30배까지 일어나던 그런 재해다발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산업안전공단이 발족을 하게 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법률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나머지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안전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 있던 독일의 관행,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의 체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등을 세계 각국 선진공업국들의 사례를 종합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압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돼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안전을 사고가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나기 이전에 소위 예방관리 체제로 가지고 가는 것. 사고를 극소화시키고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는 소위 예방안전이라고 보고 사전안전성 심사라든지 공정안전제도라든지 이러한 선진공업국들의 제도를 우리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이 시스템을 개혁하기 이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산업안전공단 내 그 일선 기관장 중에서도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울산 지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그 울산 지도원장을 그 지내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울산 지도원을 설립을 했던 당사자였고, 거기에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9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석유화 호황기에 있었고, 또 조선이나 이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GMP가 이 지역 그야 급수적으로 이 발전하던 그런 무렵이었었는데, 특히 SK의 경우는 이 종업원의 숫자가 불과 한 7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확대되고 그 공장이 늘어나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급진적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대형 폭발 사고들이 울산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 지도원장의 그 직함을 보임을 하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하기 회상하기조차 힘든 거는 SK 자체가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씩 대형 폭발 사고 일어났던 것이고, 또 당시에 그 현대 3사로 압축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자동차, 현대미포수리조선소 등에서 일어나는 재해, 또 발생했었던 사망재해가 우리 울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폭발 사고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해를 억제시키고 예방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보고, 대형 회사에 대한 이 급진적 성장에 따르는 이 안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꾸어야 될 것인가, 그쪽에 주력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재해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선이나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서는 100%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문제점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영자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소위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경영인들의 특징이 사실 자기의 이 재임기간 내의 경영 수지를 개선시키려 하는데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관리와 같은 분야는 특히 투자 효과가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흘러야만 그 효과가 발생되고, 또 그것이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에 따라서는 이 소위 말로만 안전제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사실상 안전이 이 소외되고 또 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전문 경영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단기 이익을 위해서 안전이 소외됐던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갔기 때문에 경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단기 이익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들의 오류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특유의 성질은 사실상 우리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지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둔할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법이고 제도이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결국 지켜야 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상당히 거부하고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정서로 봤을 적에 우리 작업자들이 가능하면은 이 룰에서부터, 이 규제에서도 벗어나려 하는 게 습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이 특성들 때문에 법을 잘 안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재해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지어는 상당한 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의 수준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소위 문화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찮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공통된 인식, 어떤 가치관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업자들에게는 규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경영자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안전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석유화학 업체를 거쳐 그리고 그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최근에는 그 대학 교수로서 그 다양한 변신을 그 하셨는데요. 그 교수님처럼 인생 2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조언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무릇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얼만큼 필요로 한 사람이냐, 또 그 사회에 얼마만한 업적을 남겨놓고 갈 수가 있느냐, 혹은 또 그 사람이 이 사회에 혹 폐가 되고 또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스스로도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제 인생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원칙을 지키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또 바람직하게 만드는 첩경인 동시에 그것은 제가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이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상당히 힘든 이 시대, 연령대이죠.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해서 쉬어야 될 시기에 또 이 학교가 불러주니까 지금 여기 와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 아이들의 보다 나은 새로운 이 학문을 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그렇게 교환을 만들고 또 이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하는 일에 이와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자리이타의 정신,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이익이 되지만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생.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남들만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나도 이익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근본적인 이 지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학을 양성하시는 교수로서 향후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 계시면은 그것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선배들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 얻었던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 후학들에게 다시 환원한다. 지식의 사회 환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는 그런 지식, 그 지식 속에는 소위 어떤 성문화된 문장으로서나 글로서 전할 수 없는 그런 암묵적 지식까지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교단을 지키고 있고 대학에 몸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풀 몬티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 2막에 성공한 광산촌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제작비가 3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영국 영화 사상 가장 크게 히트한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 중이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브라보 실버 라이프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래곤보트 대회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신 구런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행사가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장성 20여 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풍경은 그야말로 젊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태화강에서 열리는 2009 울산 세계 드래곤보트 선수권 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세계 드래곤보트 선수권 대회 준비가 한창인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입니다. 세계 드래곤보트 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힘찬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저어가면 용머리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가릅니다. 독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들은 장마 영향으로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태화강 물살을 가르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풍경은 태화강을 배경으로 한 이색 이벤트가 됩니다. We have a very nice accommodation at the hills near a golf course. It's very nice view from there. It's a little bit far from the course because it's 40 minutes, but the course is very good. 이번 대회에는 15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저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드래곤보트라는 끈이 선의의 경쟁자이자 대회 출전 동반자로서의 침묵을 돈독하게 합니다. 특히 대회 관계자들은 대회가 개최되는 울산 태화강과 세계대회를 처음 치르는데도 선수들을 위한 시설 준비는 물론이고 대회 전반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한 울산시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すべての準備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ね。これだけの会場をこれだけ整備したというのはもう敬意に値します。川も素晴らしいし、コースも素晴らしいし、全体のロケーションはもちろん素晴らしいし、このテントにしても一つ一つ素晴らしいものを作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울산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세계 생태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울산이 국내 드래곤보트의 메카로 자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이 쥔 세계 드래곤보트의 바통은 이제 헝가리에 넘어갑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가 국내에서 드래곤보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